법 2조를 보면 거기 이제 법조문을 해놨죠. 근데 국가배상법 2조는 아까 읽었던 헌법 29조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다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어. 그죠? 그래서 헌법 국가배상 2조를 보면, 자, 일단 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놨나? 근데 1항을 읽어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이제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어느 때?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즉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응? 아까 헌법 29조 차이 없지? 근데 일단 밑줄 치면 누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거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거야.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한테든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일하도록 맡긴 거잖아. 응?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됐든 공무를 위임을 받아서 사인이 처리를 했든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해가지고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일을 맡긴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 놓고 또 아까 헌법에 있었던 거 똑같이 있지. 다만 그 피해를 입은 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이거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헌법에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근데 국가배상법에서 하는 사람을 더 추가시켰네? 누구 추가시켰어? 예비군. 응? 예비군. 그래서 예비군 밑줄 쳐줘. 넷째 줄에 하나 더 추가됐잖아. 예비군 대원. 응? 그래서 총 넷이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응? 이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공무원의 행위 때문에, 직무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별도로 정한 법이 정한, 별도의 법률로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것만 받아라.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헌법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헌법하고 다르게 돼 있는 점이 뭐냐면 그 배상 책임자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좁혀놨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비군 대원이 추가됐다는 거. 그지? 그거 외에는 아까 헌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 밑에 배상 책임 성립 요건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배상법 그 2조 1항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에 그 밑에 맨 아래 보면 2항이 있지? 두 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해서 손해를 끼친 그 공무원한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그 밑줄 고의 또는 중과실. 그지? 응? 그 위에 국가배상법 조항에서 2조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 여기서 고의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란 걸 알면서 하는 거야. 고의. 그다음에 중과실은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하는 직무 이렇게 하면 위법이 된다는 걸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 알 수 있었는데도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그런 잘못일 때 중과실이 있다 그래.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그러면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이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이런 잘못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대? 마지막에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준 국가가 어떻게 돼?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 너 손해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다는 거야.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이라는 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원래는 네가 저 배상해 줘야 될 돈인데 국가가 배상해 줬지 않냐? 너 그 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는 게 구상할 수 있다. 응? 그러면 공무원에게 가벼운 잘못,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 경미한 과실이라는 건 이제 경미한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럴 때는 국가가 물어내라고 못한다는 거고,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만 물어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한 거지. 응? 그럼 왜 그래 놨을까? 경미한 과실이 있는데도
너 물어내 하고 공무원한테 또 책임을 추궁하면 공무원이 쫄아가지고, 그지? 열심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마음이 나겠어? 조금만 잘못해도, 가벼운 실수만 해도 이게 공무원한테 책임을 추궁한다면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야. 응? 그냥 시키는 일만 안전빵으로 하려고 애쓰지 뭔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공무원의 근무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법임을 알면서 했거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위법인 거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럴 때만 이제 큰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 공무원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응? 이따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밑에 국가의 배상 책임 성립 요건, 지금 법조문을 뜯어보자. 자, 어떻게 됐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죠?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법령 위반이란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 법을 어겨서 직무를. 근데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법임을 알면서 했거나, 또는 과실, 위법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응? 그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맡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되고, 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한테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걸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누구를 말하냐? 응? 첫째, 가장 중요한 거, 공무원이란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응? 신분이 공무원 아닌데 공무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개인이나 단체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을 시킵니다. 원래 그거는 판례로 인정해 오던 건데 국가배상법 자체에 아예 명문화 시켰잖아. 우리 국가배상법 2조의 끝에 보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들어갔어.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 그지? 그 이제 최근에 국가배상법까지 명문화한 거고, 그 명문화되기 전부터도 이미 인정을 해봤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우선 신분이 공무원인 자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신분이 공무원인 자는 여러분과 같이 시험 봐서 임명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공무원 되는 사람들도 있지. 다 포함하는 거야. 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응? 장관이 그래도 그렇고, 그지? 대통령, 총리, 장관 다 여기 신분이 공무원인 자야. 판사도, 응? 국회의원도 다 공무원인 거야. 응? 그래서 신분이 공무원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여튼 시험의 포인트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자도 넓게 공무원으로 보는 거야. 응?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공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지? 첫째 줄 끝에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 이게 신분이 공무원인 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자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응? 이게 원래 판례로 다 인정되어 오던 거. 다만 국가배상법까지 명문화 해놨어, 최근에. 그게 첫 번째 포인트.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응?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를 위탁받아서 그 일을 하는 자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이 돼서 결국 그 일을 맡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그걸 부연 설명, 그죠? 그래서 기억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니은. 여기서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에 공무삭 사인도 포함한다 그랬지?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 옆에 말, 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맡겼어, 국가나 지자체가. 근데 맡긴 임무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아주 제한된 업무만 맡겼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쨌든 공무를 맡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끝에 그 위탁된 공무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일지라도 관계없다.
그거 중요. 응? 응. 예, 그거 하나 공부하고 그다음에 리을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돼. 응? 자,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잖아. 응?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무수행하는 거 뭐 훈련하는 겁니다. 군 훈련, 그렇지? 그러면 주한미군이 공무수행 중, 군 훈련을 하다가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끼쳤어. 응? 손해를 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응?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그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끼치면 우리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손해를 일으킨 자는 주한미군이잖아. 그러니까 주한미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주한미군도 잘못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을 반반으로 부담하도록 해서 50대 50으로. 응? 근데 우리 정부 측은 잘못이 없고 주한미군 측이 전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 측이 손해배상액의 75%, 대한민국 정부가 25%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응? 자, 그 세부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주한미군이, 그리고 우리 카투샤라는 군인이 있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제 군대에 가는데 주한미군에 배치돼서 군 생활하는 거야. 카투샤. 응? 그래갖고 카투샤는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인데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카투샤를 지원한 거야. 근데 카투샤는 영어 뭐 토익 성적이 좀 높더라고. 몇 점 이상.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 그냥 컴퓨터로 추첨한대. 그냥 무작위로 추첨. 이거 운이래, 운. 추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신청 그걸 한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우리 일반 병으로 이제 군대 간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떨어졌대. 추첨 안 됐대. 응? 그래갖고 근데 주한미군의 그 마음에 아무래도 이제 가서 영어로 이제 뭐 하니까는 좀 영어 실력도 늘고 뭐 그런 점에서, 그리고 한국 군대보다는 조금 편하대.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떨어졌더라고 하더라고. 완전히 운이래, 운. 그냥 무작위로 추첨. 그리고 한 번 딱 해서 떨어지면 다시 신청 없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 응? 그래서 그 경쟁이 뭐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치열해봐야 뭐 추첨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안 됐더라고. 자, 그래서 그 주한미군이나 카투샤가 이제 직무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히면 아까 같은 논리로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배상 청구해서 받아가도록 하고, 우리 이제 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배상액을 분담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정도야. 응? 읽고 지나간다.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공부했지. 하나는 뭐야? 공무원 신분이 있는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한 행위도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되는데 그 위탁된 공무가 일시적이고 한정적일지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리을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지? 2번 아까 전 시간에 한 얘기 말하는 거야. 얘를 국가배상법은 누가 배상 책임질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법이야?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질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법이야. 그만 거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거는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소위 공공단체 일부인 영조물법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한국은행 직원,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수행에 손해 끼쳤다. 그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따라서 민법에 적용을 받아 민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지자체가 아니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그지? 이해했죠? 그럼 이해했으면 넘어가도 돼. 응? 그러면 이걸 다시 판례로 확인. 자, 1번. 판례 1번 아래.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꼭 공무원 신분 가진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며 그 위탁된 공무가 일시적이고 한정된 업무라도 상관이 없다. 확인했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리고 2번 판례는 뭐야? 한국토지공사? 그지? 근데 요 2번 판례는 이제 새로 나온 거야. 중요. 2번 판례는 중요. 자,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토지공사가 아니고 뭐지? 예전에는 한국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따로 있고 한국토지공사 따로 있었는데 합쳤잖아. 통합을 해서 뭐야? 응?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가지고 그게 LH라고 하는 거야. L은 땅, 랜드, H는 하우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친 거지. 그래서 LH가 된 거야. 합쳐놨더니 또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 또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느니 많이 뭐 논란이 많았잖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자,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한국토지공사는 법에 의해서 뭘 권한을 부여받았대? 이게 뭐랄까? 하여튼 뭐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이 필요하면 강제로 개인 땅을 뺏어갈 수 있는 그 토지 수용권이라는 걸 부여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땅 위에 뭐 있죠? 뭐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철거 명령 내리고 스스로 철거 안 하면 집주인이 대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에 의해서 부여받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읽어보자. 한국토지공사는 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공무에 해당하는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나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지위에서 이 대집행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법 자체에 의해서 대집행할 권한 자체를 부여받아서 하는 자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걸 먼저 읽어. 그러면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 업무를 하는데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해서 손해를 끼쳤어. 그럼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자다 이거야. 그러면서 끝에 가면 뭐래? 마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법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와 동급이 돼버리는 거야. 독립적으로 법 자체에서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서 대집행 업무를 하고 잘못되면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거지. 마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공무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게 만약에 한국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처리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토지공사가 위법하게 대집행해서 손해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토지공사 스스로가 그 대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독립적으로 갖게 되는 거다.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국가배상법 적용될까? 안 되겠지.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 된다는 얘기지.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시험은 2번 중요한데 토지공사는 법 자체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독립적으로 대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르는 배상 책임지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어떤 공무원의 지위에서 이 대집행 업무를 한 게 아니다. 응? 이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에 3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새 판례. 응? 그래서 뭐 거기 읽어보니까 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령상 보증인이 여기는 보증이라는 단어를 밑줄 쳐주세요. 응? 그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무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 이런 거는 그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그럼 뭐야? 국가배상법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지? 시험에 쓰일 수 있는 건 그 두 줄밖에 없습니다. 응? 그래서 혹시나 아직은 나온 적이 없고 2019년 비교적 새 판례로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보증인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보증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 표로,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누가 나오냐? 대표적으로 시의 소유, 시 청소차 운전기사, 응? 시 청소차 운전기사,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장, 그 다음에 시험에 주로 나온 거. 그 밑에 보면 통장, 응? 통장 나오지? 두 번째 줄에 끝에 가면. 그러면 우리 동네 통장님, 응? 동네 통장님 신분이 공무원이야 아니야? 공무원 아니잖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뭐 반상회보를 나눠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뭔가 알려야 될 사항들을 알려주고 뭐 이런 약간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당을 받아요. 응? 이게 뭐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 거지. 응? 그리고 그 위탁된 업무가 굉장히 제한된 업무야. 그죠? 할지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으로서 이 통장이 업무를 위법하게 해서 손을 이렇게 치면 업무를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죠? 그런 논리. 그래서 통장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 범위에 포함. 응? 통장. 또 그 밑에 교통할아버지도. 조금 이따 얘기해. 교통할아버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근데 공중보건의는 옛날에는 공무원 신분이 안 주어졌는데 공중보건의 뭔지 알지? 응? 의사인데 군대 현역으로 가는 거 대신에 뭐 지방의 보건소 같은데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거잖아. 공중보건이 옛날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지금은 법으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야. 응? 그러면 시험은 주로 이제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사례 있지?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둬.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배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뭐가 나왔지?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시형버스 운전기사 또 뭐야?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들어봤지? 이거는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하는 거야. 응? 소방 업무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응? 그리고 조금 아까 법 자체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 부여받은 한국토지공사도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지. 예를 들면 자, 통장이 부여받은 업무를 위법하게 수행. 그럼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통장의 업무를 부여한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야. 응? 근데 밑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 위법하게 업무 수행에 손해 끼쳤다. 그럼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의용소방대원 본인이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지. 통장이 잘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문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 개인이 배상할 책임자가 되고 적용되는 법도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응?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경우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돼요. 시형버스 운전기사, 의용소방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행위라도 직무하고 직무 수행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지 않는 거야. 공무원이 뭐 하다가 손해를 줬어야 돼?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무와 관련. 그럼 예를 들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휴가 갔어. 공무원이 휴가 갔다가 누구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폭행을 했어. 그 직무 수행과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러면 그 공무원이 속해 있는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 책임 없어요. 직무 수행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래서 그 폭행한 가해자 공무원이 개인이 배상할 책임자가 되고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래야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안 진다. 응? 이해됐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직무집행의 범위 그랬죠? 응? 방가루 1번.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하는 거는 뭐래요? 거기 밑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에서 이거는 뭐야?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란 권력적인 행정직, 권력적인 국가작용과 비권력적이라도 관리작용이라고 그랬지. 관리작용은 공적인 업무야. 근데 권력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도, 전기, 가스 공급하는 거라든지 비권력적인 관리작용이 많이 포함되고 끝에 뭐는 제외, 밑줄 쳐주세요.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 응? 사경제적 작용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직무행위로 안 봅니다. 그거는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을 따라서 배상해야 돼요. 민법 적용. 사경제적 작용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직무행위로 안 봐. 민법에 의해 배상할 문제로 보는 거야. 응? 하여튼 중요한 거 사경제적 작용 제외. 그래서 판례로 확인해 보자. 판례 1번이 그거야. 1번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법이 말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라는 것 속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행하는 권력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된다. 다만 뭐는 제외?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민법으로 해결한다. 응?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직무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응?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국가의 사무 중에 우리가 앞에서 1권에서 배웠을 거야.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한 거 그거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천시가 공무원들 뭐 하는지 업무 처리하는데 컴퓨터 싹 바꿔준대. 컴퓨터가 좀 몇 년 지나서 속도도 느리고 기종이 너무 나갈려갔다. 그래갖고 컴퓨터 100대 사가지고 공무원들 다시 깔아준대. 응? 그래갖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컴퓨터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컴퓨터 100대 사기로 해. 이런 업무가 뭐야? 사경제적 업무야. 그지? 물품 구매 계약 맺고 하는 거. 근데 이때 이 물품 구매 계약하는 이 공무원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계약을 법에 어긋나게 맺고 업체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어떻게 돼? 역시 인천시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는데 이거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려면 공무원이 수행한 일이 적어도 공적인 업무, 응? 그 공법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사경제적 업무는 국가배상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경제적 적용 제외 1번 판례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그지? 나는 4번 판례 출제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법제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정말 또래 같은 출제자들이 자꾸 내요. 그래서 4번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면 자, 철도 운행 사업 나와 4번에 보면, 그지? 여러분들 지금 철도 운행 사업은 어디가 하죠? 옛날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있었어. 철도청이라고 있어갖고 거기서 국가가 직접 철도 운행 사업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철도 이 운행 사업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국가의 공무원이었어요. 응? 근데 바뀌었지. 법제도 바꿔 나서 지금은 뭐야? 철도공사. 그리고 따로 법인으로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수행하게 합니다. 국가하고는 분리시킨 거예요. 철도공사라는 공공단체, 영조물 법인이 수행하게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바뀌기 전에 그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하더라도 그거는 뭐야?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국가가 철도 운행 사업을 하더라도 그건 뭐라고? 사경제적 사업이다. 응? 나오죠? 사경제적 작용. 그럼 사경제적 작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으로 손해가 났어도 적용되는 법은 국가배송법이 아니게 되지. 직무행위로 안 보게 되니까 민법을 적용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그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가 됐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철도 운행 사업, 사경제적 작용, 무슨 법 적용? 민법 적용. 응? 이게 핵심이지. 지금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의 일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지? 철도공사 직원이 철도운행과 관련해서 뭐 위법하게 직무수행 손해 끼쳤다? 당연히 철도공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야. 별도의 공공법인, 영조물 법인이야. 당연히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민법이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결론은. 자, 4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자, 5번도 핵심은 사경제적 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5번은 저 서울의 도봉구에 가면 그 전철 차량 기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도봉구 창동인가 거기에 보면 전철 차량들 거기에 이제 막 운행하다가 거기로 들어와서 이제 뭐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넓은 땅이 필요해. 전철들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그 철도 차량 기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건 일종의 공익적 사업인데 개인 땅이 필요해. 네? 그래갖고 뭐 했다는 거야? 그 땅 주인들하고 협상해서 계약 맺고 땅을 사들였단 말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사법상 계약 맺는 거야. 사경제적 작용. 응? 그래서 자 5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공공용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인 도봉동 차량기지 건설사업 땅 부지를 협의취득. 여기까지. 협의취득. 자, 여러분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협의취득 이거 뭐야? 사법상 계약 맺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다고. 그거 뭐라 그랬어? 거기 보면 셋째 줄 나오지? 사경제 지출에 수행한 사법상 매매. 응? 민법상 매매 계약 맺은 거야. 그럼 뭐라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무슨 손해를 받은 적용돼야 될 손해배상에 적용돼야 될 법 무슨 법? 국가배상법 아니고 민법. 응? 논리 간단하지?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무행위의 내용 또 나와요. 예. 자, 지금 조그맣거는 직무로 인정되는 범위,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야 될 직무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뭐야? 직무의 내용, 그죠? 직무의 내용은 자 입법작용, 법을 만드는 작용, 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 재판하는 사법적용 다 포함되며 읽고 지나갑니다. 포함되며 법적인 행위이던 직무행위가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든 법적인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 아까 행정지도 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든 또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 부작위도 포함이 되며 또 뭐야?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공증행위 같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다 포함되는 거고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읽고 지나가고
다만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읽어봅시다. 국회에서 법 제정하는 행위와 법원에서 재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례 알아보기에 내려가서 입법 작용 있지? 그 1번 판례 중요합니다. 1번 판례. 자, 1번 판례 읽어보면 우리 헌법은 뭐 의회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국민을 대표할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 그러면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지. 국민이 무슨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거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 있긴 있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죠. 이게 의회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한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국회 법률 제정하는 과정, 입법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그 법 제정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지겠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뿐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인 의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낼게 기본 전제를 깔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내거나 틀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쓰여.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법률을 제정을 했어. 그런데 그 법률이 잘못 만들었다 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게 위헌인 법률 제정했다라고 나중에 판정이 나왔을지라도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법 만드는 행위를 위법한 직무행위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드는 그 직무 수행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대. 그 예외가 뭐냐면, 이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 때 이미 뭐라고 이제 막 문제가 제기된 거야. 이런 법 만들면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미 명백한데도, 그런 게 명백한데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굳이 그 법을 제정했다. 이럴 때는 국회의원들의 법 제정 행위에 법 만드는 입법 행위라는 직무 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는 이거 우리 헌법에 맞는 법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라고 나중에 이렇게 판정이 났더라도 그 입법행위를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장 보세요. 국회의원이 법 제정하는 입법행위는 그 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즉 헌법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굳이 그 법을 제정하거든 특수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어떻게 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행위, 이거로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보자. 그럼 국회의원들의 그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나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어느 때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대. 헌법에 위반되는 게 명백한데도 굳이 그 법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법 잘못했다 해가지고 국가에 잘못 들었대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로 아닌 한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된 거야. 국회에서 어떤 국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줬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어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든 게 위법 이래가지고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근데 그러려면 국회에게
헌법에서부터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구체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구체적 의무가 부여되지 있지 않다면 그 법을 안 만들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2번에 끝에 밑줄 쳐놨지. 국회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구체적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법을 안 만들었을 때 이제 입법 부작위는 위법 이래가지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국회에게 구체적인 어떤 법을 제정해야 될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안 만들었다 그래도 그건 위법 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응? 간단하죠?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사법작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돼?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지. 여러분들이 판사가 판결 잘못한 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 하면 소송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에다 청구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니까 설령 1심 재판하는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바로 판사가 직무수행 위법하겠다 바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인정 안 해. 그거는 그 신급제도라는 게 있어서 2심 청구를 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 않냐.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핵심 뭐냐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 막 불공정하게 재판해서 어느 한쪽 편에 편들어주면서 재판을 한다든지, 그지? 내가 제출하는 증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 주장만 인정하고 막 이런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 이런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자. 빨리 1번 읽어보면 판사, 법관이 하는 재판의 특수성, 그 재판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가 있어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1번 판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재판을 진행할 때 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설령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재판 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게 한 문장. 응? 그러면 어느 때 법관이 판사가 재판 잘못해서 위법한 직무 수행했다 해서 배상을 받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저 뭐야? 그 법관이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판사가 애초부터 재판을 진행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판사에게 부여된 그 재판할 때 판사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법이 부여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법관의 재판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문장을 둘로 쪼개내서 공부하는 거야. 설령 법관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 규정을 좀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어느 때 인정되냐? 법관이 애시당초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사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럴 정도가 돼야나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응? 설령 판사가 좀 법 규정을 안 따르고 재판을 잘못했더라도 얼마든지 2심 청구 이렇게 해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지 바로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인정 안 한다. 이런 취지야. 1번 중요. 그리고 2번도 중요한데 무슨 의미를 띠고 있냐면 조금 아까 신급제도라는 게 있잖아.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 그러면 2심 청구하고 또 3심 청구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판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 이거야. 그럴 때는 재판 잘못한 건데 다시 시정받을 이게 상급법원이 더 이상 없고 해가지고 더 이상 바로잡을 절차가 없어. 그런데 뭐는 인정이 돼? 판사가 명백하게 재판 잘못했다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구제 방법은 그 재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지.
재판 결과를 바로잡을 수는 없고 위법한 잘못된 재판으로 받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것밖에 구제 방법이 안 낫게 된대. 응?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거기 굵은 글씨로 내가 중간에 써놨지? 두 가지로 나눴지? 앞에 거는 뭐야? 법관이 재판을 잘못했는데 그 상급법원에 다시 신청을 한다 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써서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네. 그죠? 남아있지 않은 경우야. 그럴 때는 뭐해?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는 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 해주는 길밖에 구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대. 이거 한 문장. 응?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어 말하면 설령 법관이 재판 잘못이 있다 해도 이걸 상급법원에 다시 신청해서 바로잡고 시정받을 절차가 남아있다면 그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대. 그죠? 그런 절차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실제 사건. 자, 원래 국민이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직무 수행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했단 말이야. 헌법소원이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국민이 청구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근데 청구한 국민은 어떻게 돼? 제대로 청구를 했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판정 내려달라고 이제 기간 내에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 오판을 했어. 기간 이미 지났다. 기간 지나서 청구했으므로 요건을 못 가졌다. 그러니까 판정 못 내린다 하고 각하시켜버린 거야. 요건 지났다고. 그러면 최종 판정은 이제 아예 판정할 사항이 못 된다. 각하를 시켜버려서 우리나라의 최후의 구제 방법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거든. 더 이상은 불복 절차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명백하게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간 지나서 청구했다고 명백히 오판을 해서 더 이상 이 불복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야.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그 재판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밖에 구제 방법이 없다. 배상해줘야 된다. 판결한 거야. 응? 이해됐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뭔 사례가 있어? 수사기관의 행위 있지? 수사기관, 경찰, 검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검찰. 그러면 자, 1번을 보니까 1번도 좀 1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2번이 더 잘 나오는데, 자, 1번을 보면 야, 우리 검사의 일은 뭘까? 검사의 직무는 뭘까? 쉽게 말하면 나쁜 놈 잡아서 벌받게 하고, 응?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나쁜 놈 잡아서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재판받게 해서 판사로부터 뭐 징역형이든 벌받게 하는 거잖아. 그게 검사의 첫 번째 임무야. 나쁜 놈 벌받게 하는 일, 정의 실현. 응?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검사의 일은 그거야. 그래서 이 1번 사례를 보면 검사가 이 사람 범인 맞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수사해보고 증거를 보니까 이 사람 범인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겼어. 그런데 재판에 갔더니 판사가 이런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을 선고한 거야. 응? 그러면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체포당하고 또 구속되고 갇혀있고, 근데 결국 증거 불충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잖아. 검사가 체포하고 구속시킨 거 아니야. 응? 억울하다. 그러면 검사의 직무 수행 잘못이 있다. 이 범인도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몰아갔다. 억울하게 체포 구속당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원칙적으로 아니래.
왜냐면 검사의 일은 뭐야?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하는 게 기본 임무다 이거지. 다만 재판에서 무죄로 증거불충분으로 선고됐지라도 검사가 그렇게 한 일,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응? 네. 그래서 검사가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응? 다만 검사는 자기 할 일을 적법하게 했다고 인정하는 거지. 다만 피해자는 억울하잖아. 억울하게 체포되고 구속됐었잖아. 그러면 검사가 한 행위는 위법으로 안 보고 적법한 행위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피해자는 억울하지? 억울하게 구속되고 했잖아. 그거를 따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 그래서 그 억울하게 갇혀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하루 한 10만 원 줄래나? 하루 한 7, 8만 원 줄래나?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구속됐던 날짜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응? 여러분들 이걸 연장하면 어떻게 되지? 옛날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기 있었잖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지? 근데 옛날 경찰, 검찰, 법원 다 어떻게 했어?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 8차인가? 그 있잖아. 그 진범. 근데 그 약간 그 신체 좀 장애 있고 조금 어리숙하다고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해서, 그죠? 검사도 그렇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법원도 이 사람이 진범 맞다. 제출한 증거 등 이거 보면. 근데 막 고문해가지고 막 자백하게 만들고 막 거짓말로 자백하고. 검사가 다 이거 써줬어. 써준 대로 이거 다시 옮겼어. 네가 자백하는 걸로 옮겼어. 그리고 거기다 사인해. 그래서 지가 자백한 것처럼. 이건 완전 고문에 의해서, 폭행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럼 판사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안 주고, 응? 네가 자백했다. 범인 맞다. 해가지고 옥살이 막 18년인가 시켰잖아. 그런데 나중에 진범 나왔잖아. 연쇄살인 사건 그 진범이 잡혔잖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누구지? 응? 하여튼 진범이 나타났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엉뚱한 사람 진범으로 몰려갖고 수사받고 옥살이 했잖아. 징역 18년간인가 옥살이 했어요. 20대에 잡혀 들어가서 50대에 나왔어. 그 얼마나 억울한 거야. 인생 다 날린 거잖아. 그지? 그거 당연히 뭐야.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단 경찰, 검찰, 법원이 엉터리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직무행위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손해배상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적법한 국가작용으로 공권력행사로 피해 입은 거 형사보상이라고 해서 보상해서 보상받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경우에는 완전히 그 경찰이나 검찰이 막 고문, 폭행하고 이게 했다 이런 사실이 인정되면 이건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응?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받았어요. 그래서 한 18년간 옥살이 한 거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받았나? 하루 한 10만 원씩 쳐봐. 1년 하면 얼마야? 한 3,600만 원 되나? 하루 10만 원 치면 3,600만 원, 3,650만 원 될 거야. 10년 하면 3억 6,500? 응? 20년 하면 7억? 한 10만 원 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야, 20년 옥살이하고 한 7억 받을래? 야, 그거 갖고 되겠어? 근데 일단 현행법은 그 정도 보상을 한다고.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러면 1번 판례 이해했지? 설령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로 밀어볼 때 이 사람이 범인 맞다 해서 재판에 넘겨서 진행을 했는데 설령 증거 불충분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한 그 행위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원래 직무는 범죄자라고 여러 가지 증거상으로 의심되는 자는 구속시키고 체포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기는 일이 본래 검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피해자는 그런 경우에 별도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형사보상이라고 별도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 안 했죠. 그러나 조금 아까 말했듯이 범인도 아닌데, 응? 범인으로 몰아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
경찰, 검찰이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막 위에서는 막 야 범인 빨리 잡아 막 압박하고 막 난리치면 그죠? 범인을 만들어내면 되니까 엉뚱한 사람을 좀 힘없고 약한 사람 막 고문하고 폭행해서 범인으로 만들고 자백하게 만들고 그지? 이런 일 우리나라 그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많았단 말이야.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막 응?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돼? 정말로 나쁜 검사 얘기 응? 예. 뭐라고 돼 있지? 그 2번 판례는 2번 판례를 얘기한 거구나. 내가 먼저 얘기한 게 2번 판례 얘기했나? 아니다. 1번 판례 앞부분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고 1번 판례 끝부분 가면 어떤 일이 있었대? 야, 어떤 남자를 성폭행, 강간범으로 체포했어. 응?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겼어. 검사가.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이 피해자의 옷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이제 국과수 같은 데 의뢰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뭐가 결과 나왔어? 재판 도중에. 피해자 옷에 무슨 그게 이 사람 그 유전자가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야. 피해자 옷에 묻은 그 가해자의 그 정액이 딴 사람 거야. 이 사람 범인으로 몰린 사람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어. 근데 검사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지금 법정에 세운 거 아니야, 재판에. 근데 이거 그러면 원래 검사는 어떻게 해? 자기가 잘못했다. 응? 범인이 아닌데 여러 가지 다른 거로 밀어볼 때 이 사람이 범인 같다 생각해서 내가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 도중에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으니 법원에다가 이 재판은 이제 끝내달라. 응? 엉뚱한 진범이 아닌 사람을 내가 처벌해달라고 청구를 했으니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재판을 종결짓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구속되고 했던 그거는 이제 보상받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가 정말 나쁜 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감추고 그 증거를 감추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열심히 또 뭐라 한 거야. 법원에서도 그 말을 들어줬어요. 이 사람을 강간범이다, 성폭행범이다 유죄 판결을 내려서 맨날 옥살이를 시킨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진범이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검사가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거야. 범인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갔잖아. 그죠? 이거는 검사로서의 고의 과실한 위법한 직무수행이다.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판결 내린 거예요. 응? 그래서 1번 두 번째 줄이 그 얘기. 응? 자, 정말 열받죠? 응? 한 사람의 인생을 경찰, 검찰이 망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자들 엄청 많았어, 과거에.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되면서 많이 없어졌죠. 뭘 위해서? 자기네들 승진을 위해서. 자기네 인사상 불이익 받을까봐. 검사가 엉뚱한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가 무죄 선고되고 면 검사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요. 일 잘 못한다는 인사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의 인사 불이익을 피해서 범인이 아닌 사람 인생을 다 망쳐? 정말 나쁜 놈이지. 이런 놈은 어떻게 돼? 이런 놈은 검사는 깜방 보내야 돼. 그리고 이 변호사도 못하게 법조 그 변호사 자격도 다 박탈해야 돼. 근데 하나요? 안 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커졌다. 이 검사 사표라고 나가면 끝이야. 그러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똥똥거리고 잘 살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정말 문제 많아. 그죠? 그만큼 얘네들이 힘이 세서 그래요. 법조인들 힘이.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이 이 법조인들 출신이에요. 응? 힘이 제일 세지. 지네들. 응? 하여튼 이런 게 잘 개정이 개선이 돼야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고 아닌 사람은 보호를 잘 해주고 해야 되잖아. 아닌 사람까지 범인으로 몰아가는 일. 문제 없어. 1번이 되게 중요. 2번 그 얘기 했습니다. 2번도 이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어. 얘기하다 보니까 판례 공부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 자, 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3번에 아주 중요한데 직무집행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쉬었다가 합시다. 응?